정 PD의 비밀 야담. 동굴에서의 아슬아슬한 하룻밤. 아으, 큰일 나버렸구먼. 갑자기 요렇게 하늘이 시꺼머니 금방이라도 소내기가 쏟아져 버리면 어쩐단가. 싸게 이 산을 얼른 넘어가야 할 낀디. 어디 여관이라도 빨랑 찾아야 쓰겄네잉. 낯선 이객지에서 달랑 이 옷 한 벌뿐인디. 옷이라도 젖어버리면 어쩐단가. 선비는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앞을 보니 젊은 부인 하나가 보따리를 이고서 부인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파란 치마에다 빨간 저고리를 입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서 말이지요. 선비는 부인을 따라 고개마루에 얼추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르 쾅쾅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나버렸네이. 어디 천상 은신을 해서 비를 피해야 되겠는디. 마땅한 디가 안 보이는구먼. 선비는 급하게 비 피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부근에 보니 옹기 굽던 굴이 흙이 헝클어져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비는 헐레벌떡 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굴 안은 컴컴했습니다. 선비는 입구에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날은 점점 어두워 오는데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선비는 마침 오줌이 마려워서 바지춤을 내리고 비 오는 밖을 향해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습니다. 선비의 굵은 오줌줄기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굴 안에서 흠흠 하는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요? 구신이요? 사람이요? 그러자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요. 거기 그렇게 입구녕을 막지 말고 들어와서 여기 좀 앉으세요. 여자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어렴풋이 조그만 방석에 여자 하나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 앉을 자리가 조그만 게 한 개 있는디. 둘이 그냥 궁뎅이 한 쪼가리씩 붙이면 앉을만 하겠는디요. 여자의 말에 선비는 못 이기는 척 여자가 앉아있는 조그만 방석 한켠에 엉덩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선비와 부인은 그렇게 멀뚱멀뚱 소낙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끔 천둥번개가 번쩍번쩍 쳤습니다. 선비는 번갯불에 비치는 여자의 얼굴을 힐끔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지요. 엄마야? 낯짝이 쪽가 반반한걸? 선비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천둥번개가 칠 때마다 부인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마다 여자의 체온이 선비의 옷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까 내 앞서 가던 부인 같은디. 선비는 아름다운 부인이 갑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무서우면 내 옆으로 뽀짝 붙어보란께요. 부인은 힐끔 선비를 쳐다보더니 선비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선비는 좁디 좁은 굴 속에서 여자의 분냄새를 맡으니 음흉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몸의 거시기도 슬금슬금 일어나고 있었고 선비의 숨소리는 이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자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여자는 손목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비는 여자의 의외의 반응에 오히려 당황해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구머니나, 선비님, 많이 시장하시지요. 뭐라도 드릴까요? 내가 쬐까 급한디 싸게 주시란께요. 선비는 여자 옆으로 몸을 더 밀착시켰습니다. 아, 그려요? 마침 잘 됐구먼요. 지가 친정에 갔다 오는 길인디 쑥 인절미를 해갖고 오는 길이어요. 잠깐만 지달려봐요. 그러더니 여자는 떡 보따리를 풀렀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부인. 그 보따리를 풀 게 아니고. 선비는 보따리를 푸는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번갯불이 번쩍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콩고물이 묻은 쑥 인절미 한 개를 꺼내서는 선비의 얼굴을 더듬거렸습니다. 선비는 여자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숨이 턱하고 막혔지요.
선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자를 쓰러뜨리려고 몸을 비스듬히 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손이 선비의 입술을 찾아내고는 입속으로 쑥떡을 한 개 쑥 넣어 주었습니다. 선비는 여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얼떨결에 떡을 꿀꺽하고 얼른 삼켰습니다. 쑥떡 맛이 어떤가요? 자실만 하지요? 참으로 맛나게 먹어불었소. 근디 시방 나는 다른 떡을 먹고 잡소. 선비는 콩고물이 묻은 입술 주변을 훔치며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야말로 여자의 몸을 쓰러뜨리려고 몸을 더욱 밀착시켰지요. 그러자 여자는 급히 말을 했습니다. 그람은 다른 떡을 더 자실라요? 여자는 떡 보따리를 풀더니 이번에는 누룽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크게 한 조각을 떼어내더니 아까처럼 선비 얼굴을 더듬어서 선비의 입속으로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라, 이거는 깜밥이 아니오. 딱딱하지도 않고 물렁하니 허벌나게 맛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디 어찌 알고 참 맛나불어요. 거기서는 누룽지를 깜밥이라고 하나요? 저희 집 양반도 누룽지를 좋아해서 가마솥에다가 일부러 한 솥을 만들어 왔구먼요. 선비는 쑥 인절미에 누룽지까지 먹으니 배가 불러왔습니다. 여자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떡을 먹고 있으니 선비는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기분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거시기는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기침을 해보았습니다. 저기 선비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래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시방 나는 과거길에 가는 중이오. 네, 우리 남편도 내일 과거 보러 한양에 갈 건디요. 그래서 뭐 준비할 게 있어서 친정에 갔다 오는 걸음인디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서 이렇게 됐구먼요. 마 그러시오? 나도 여관을 찾다가 소낙비를 만나서 여기로 요렇게럼 들어오게 됐소. 우리 밤도 기른디 통성명이나 해요. 여자는 슬그머니 선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전라도 곡성에 사는 감춘응이라 하오.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는디 마침 궁에서는 기다리던 세자 아기가 탄생을 해서 태평과를 치른다고 하길래 옳다구나 하고 괴나리 보찜을 쌌구만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면 공주산성을 통과해서 금강을 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고 들었는디 날이 저물어서 어딘가 여관을 찾아 헤매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시꺼먼 먹구름이 끼더니 이렇게 소낙비가 쏟아져 버리니 원 내 삼아 방법이 없단께요. 호헛, 선비님 이름이 재밌네요. 감춘응이 뭐래요? 흥을 감췄다는 얘긴가요? 내 이름은 봄춘자에다가 향기흥이요. 향기향자가 3개나 들어가 있는 향기흥 말이유. 그럼 부인의 이름은 뭐라요? 지는 언년이라고 해요. 김언년이요. 허참, 내 이름 가지고 웃은 부인 이름도 그리 고급스럽지는 않아 보이는디요. 지는 아리따울 언자에다가 푸른다람쥐 연자를 씁니다요. 엄니가 지 태몽을 푸른다람쥐로 껐다네요. 선비는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부인을 쓰러뜨리려고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여자는 잠자코 있으면서 하는 말이 선비님, 지가 얘기 하나 할 테니께 들어보실래요? 허허참, 이 상황에 무신할 이야기유? 재미있는 이야기구먼요. 밤은 지르니께 일단 지 이야기 한번 드러나 봐요. 선비는 부인의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말에 가슴에 얹었던 손을 떼었습니다. 선비님, 좋아요. 그람은 지가 어릴 때 들은 얘기 하나 할게요. 어디 드러나 봅시다. 선비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사랑방에 아버지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디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구먼요. 계룡산 신원사 입구 경천이란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았대요. 그 사람은 맨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너의 집 담벼락을 넘어가서는 몹쓸 짓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이런 나쁜 행동을 하며 허송시월을 보냈는디 나이 한 40이 넘어서는 갑자기 지정신을 차렸다는구먼요. 그려서 에라, 내가 이 평생에 죄만 질 게 아니라 나도 양심가가 한 번 돼봐야 쓰겄다. 생각이 들어서는 그날로 신원사 절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가서는 말했대요. 내가 속세 살 적에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죄다 해봤구먼요. 인자는 속세의 인연을 다 버리고 이렇게 왔구먼요. 내가 1등 사람이 돼서 죽은 뒤에라도 좋은 곳에 가려고 그래서 절로 왔구먼요. 스님, 지를 제자로다 받아주세요. 하니 신원사의 큰 스님이 칭찬을 하더래요. 암 그래야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든 것인디 나쁜 짓을 해서 쓰나? 그러면 이 사람아, 내 제자가 되어서 불도를 한번 배워볼 텐가? 아이고, 감사하구먼요. 한 10년 작정하고 왔구먼요. 지가 한번 열심히 배워보갔구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원사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대요. 응? 내가 이만큼 공부하면 되지 않았을까? 무욕이라고는 조금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디. 이만하면 세상에 욕심이라고는 다 없어진 것 같은디. 어디 한번 시상에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 쓰겄네. 이렇게 생각한 그 사람은 스님한테 찾아갔대요. 스님, 내가 맴 같아서는 이만치 공부하면 된 것 같은디. 그래도 나쁜 맴이 좀 어느 구석에 찡겨 있는가 싶어서 한번 시험 삼아 속세에 나가보고 싶구먼요. 시상 구경을 할 겸 하니 허락해 주세요. 호 그래? 함 그래 보거라. 그 사람은 그려서 산을 내려왔대요. 내려와서는 방천 뚝을 따라서 쭉 하고 걸어가는 뒤 방천 뚝 너머 삐딱한 밭에다가 누가 조를 심어 놓았더래요. 그때가 9월달이라 조모개미가 익어서는 척척 아래로 휘어가지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이 조모개미가 어찌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손으로 살살 쓰다듬었대요. 그러니께 잘 익은 그 조 나달 3개가 손바닥에 떨어졌다는구먼요. 그려서 그 사람은 그 조 나달 3알을 보고서는 생각했대요. 아뿔싸! 내가 절에서 그려도 공부를 10년이나 한 사람인디 이 조알을 그냥 내버리면 죄가 되겠지? 이 조는 사람이 먹고 사는 곡식인디 어쩐다! 땅 임자를 찾아서 전해줄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 사람은 조 3개의 알을 탁 입에다 털어 넣었대요. 그렇게 조알 3알을 딱 떨어뜨려 먹었는디 조금 있어 보니께 신원사 큰 스님이 뒤에 따라온 거예요. 그 스님이 와서 하는 말이 이놈아, 절에서 불교 공부를 10년이나 한 놈이 그래 양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놈의 조알을 3알을 먹었으니 그래도 내가 공부가 다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놈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 놈은 공부를 더 해야 쓰겠구나. 큰 스님은 그렇게 말하더니만 무신충문을 살살 읽으니께 글씨 그 사람이 음모하는 소가 돼버렸대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인자 겉은 소가 되었는디 속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조알 3알 먹은 죄로 3년을 그 밭주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거라. 그렇게 그 집에서 살면서 조알 3개 값을 갚아라. 알겠느냐? 그려서 소가 된 그 사람은 밭주인을 찾아 마을로 갔대요. 사람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하고는 집주인을 물어봤대요. 근디 소가 돼버렸으니 사람들한테 음모하고 물어봐도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겠지요. 동네를 사방 혼자 돌아다니다 어느 집이고 들어가 봐야겠다 싶어서 들어간 집이 하필 그 밭 임자 집이었대요. 그 조밭 임자 집으로 갔는디 그 집이 마침 또 부잣집이었대요. 그 집에는 또 암소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려서 주인은 암소를 부르려고 마당에 대문을 열어놨는디 소가 된 그 사람이 딱 마당에 들어선 거예요. 시골에서는 누구 집 소인지 다들 알거든요. 웬소 한 마리가 마당으로 딱하니 들어서니께 주인이 깜짝 놀라지 않았것이요. 아, 이 생전 모르는 큰 황소가 한 마리 와서 떡하니 서서는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모양으로다가 고개를 찔룩찔룩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인이 머심을 불렀대요. 이 소가 이 금방소가 아닌 것 같이 배는디. 이 소 좀 한번 봐라. 내가 보기에는 누구 집 소 같으냐?
주인이 머심한테 그러니께 아니요, 나리. 이 소는 이 마을 소는 아니구먼요. 아마 먼 데서 온 소 같은데요. 내가 보기도 그렇지. 그러나 저러나 우리 집에 온 소를 어쩐다냐? 저거를 혼자 밖에다 내놓으면 너무 곡식밭에 가서 해를 저지를 긴디 어쩌면 좋다냐? 안 되겠다. 저 소를 그냥 우리 집에 붙들어 매거라. 그래서 소가 된 그 사람을 머심은 꽃배기를 해서는 마구간에 붙들어 맸구먼요. 그런디 그 집 주인 동상이 온 거예요. 아이고 성님, 웬 소래유? 나는 소가 없잖아요. 밭에 걸음도 좀 피야 하고 소똥 좀 받아 걸음도 하고 해야 될 낀디. 이 소를 보니께 이 금방 소는 아닌 것 같은디. 주인 찾아올 동안에 우리 집에 데려가면 안 되겠슈. 성님도 마침 소 2마리를 먹일락 하면 힘이 들 거 아니겠슈. 그러니 저 소임자 올 동안에 좀 내가 갖다 먹일라요. 오냐, 그람은 그렇게 해야. 내가 아니한티 그게 부주한 기다. 내가 소 2마리 다 먹일락 하면 나도 거북하고 대신 이한테 주는 소는 우리 집에 있던 암소를 주마. 그래서 주인은 동상한테는 키우던 소를 내주고 자기는 들어온 소를 키웠는디요. 주인은 자기 집에다 손님이 올 적마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모르는 소가 왔다. 누구 집 소인지 알려달라. 그렇게 묻는디도 소 찾으러 1달이 가도 2달이 가도 3달이 가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소가 워낙 양순해서 기운도 좋고요. 이 천상 사람 같은 거예요. 짐을 등에 실어도 투정 없이 잘 싣고 댕기고 이 구루마를 가지고 짐을 끌어 날라도 잘하는 거예요. 이거 소가 똑사람 같은 거예요. 먹기도 잘 먹재 하니께 살이 눅지익하니 올라서 주인은 그 소를 3년을 먹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소 찾는 임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 소가 들어오고 부텅살림이 부쩍 더 일어나기 시작하는 뒤 소가 일을 잘해서 벌어들이고 농사도 잘 되고 그려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됐대요. 그렇게 만 3년이 되는 9월 달인디요. 마침 고날이 소가 이 집에 들어온 바로 그날인디요. 소가 갑자기 소 가죽을 확 벗더래요. 그러더니 뿅 하고 사람이 되더래요. 사람이 됐는디 머리 빡빡 밀은 스님이 돼서 주인 앞에 섰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소가 아니었소. 그렇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감요? 소가 사람이 되다니요? 아니, 사람이 소가 된 건가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말이요. 내가 사람이었는데 말이유. 당신의 밭 좋아할 새 알을 먹었다고 우리 스승님이 글쎄 나를 소로 만들었지 뭐예요? 3년 넘게 집을 살면서 갚으라고 말해요. 좋아할 세계값을 보상을 해라 해서 내가 그동안 3년을 소로 산 것인디 오늘 3년이 돼가지고서 인자는 돌아가게 됐구먼요. 그람은 당신이 우리 집서 3년 머심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인디. 그람은 그동안 세경을 줘야겠구먼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좋아할 새 알에 세경은 선금으로 씹어 먹었구먼요. 그러니 세경은 받을 수 없구먼요. 소가 된 사람은 사람으로 된 소는 그것도 아니네요. 소가 됐다가 사람으로 된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세경을 안 받았대요. 여자의 긴 이야기에 선비는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여자는 이야기로 밤을 지낼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마침 밖에 내리던 장대비도 개었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를 듣던 선비는 여자를 쓰러뜨려야겠다는 생각은 그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불었는감? 밖에 비가 그쳤구먼요. 안 가실 거예요? 얘기가 끝나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소. 지는 이제 가봐야 하는디요. 워땀에 내 삼아 궁금해서 못 참겠구먼. 그려서 어떻게 됐는지 싸게 해보더란께요. 알았시유.
사람으로 되돌아온 그 사람은 주인에게 부탁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 하면 말이에요. 대개 내가 3년이나 신세를 졌는디 또 내가 부탁을 하나 하고 가야 되겠구먼요. 지방대개 살림이 얼마나 돼요? 하고 묻더래요. 얼추 한 천석은 개걷지요. 하니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싹 다 파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걸 죄다 팔아가지고 돈도 장만하고 한 700냥쯤 들여 잔치를 해야겠구먼요. 소도 한 10대파리 잡고 돼지도 한 50마리 잡고 술도 한 500명쯤 먹을 만치 빚어 놓으시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니께 꼭 그렇게 해야 해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유? 내가 왜 갑자기 잔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유나 합시다. 내가 주인장한테 3년 신세를 지고 그동안 정이 들었는데 그냥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 내 말대로 꼭 해야 해요. 내 말대로 안 하면 큰일 나니께 꼭 해요. 알았지요? 주인은 소가 조알새알 묵었다고 3년을 너무 집 살아주고 갈 때 사람 되어 가면서 부탁이라고 말을 하니 이 말을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무 날 저녁 사람들이 올 거구먼요. 오걸랑은 이 음식을 잘 대접해야 해요. 손님이 500명이 넘으니까 음식을 5일 전부터 장만해서 안 쉴 음식은 먼저 해놓고 쉴 음식은 날짜 닥쳐서 만들면 되겠구먼요. 육아도 하고 강정도 하고 식혜도 하고 막걸리도 담고 오만 걸 다 장만해야 하는구먼요. 그래야 집안이 보존되니까 내 말대로 해야 하는구먼요. 그 사람이 하도 신신당부를 하니께 주인은 시키는 대로 했대요. 내 또 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오걸랑은 웃자든지 인사를 반가이 하고 친절하게 대접을 해서 보내야 하는구먼요. 하더니 그 사람은 집을 나가버렸대요. 주인이 보니께 한 대빨 나가더니만 그 사람은 고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더래요. 여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날씨는 비가 멈추고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와서는 동네 사람 시켜서 소도 잡고 도야지도 잡고 떡도 하고 술도 담고 음식을 아주 성대하게 해서 착착 여며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중에 도적 놈패가 한 500명 되는 큰 도둑 놈패가 있었대요. 그 주인집이 부자고 돈 많다 소리를 듣고서는 그 집에 와서 멸문을 시키러 그날 그 집을 털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 500명이 그만 그 집 마당에 와 들어찼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라는 양반이 놀라거나 숨거나 무서워하기는커녕 아이고, 이거 원로에 오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구먼요. 하고는 인사를 하니께 도적놈들이 주인을 죽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장은 또 도적놈들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도적놈들 손을 고만 다 거머 붙잡고 하나하나 다 악수하고는 마당에 추울 때에 소의 등을 덮어주는 망석인 덕석을 수십 개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적들한테 거기 위로 편하게 앉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에 수고가 많았다고 하면서 먼저 요기부터 하라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괴기고 떡이고 술이고 육아고 과일이고 대접을 하는 뒤 도적놈들은 도적질 평생에 이렇게 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 있는 일인지라 당황을 했겠지요. 500명이 포식을 할 만큼 쇠괴기 도야지괴기를 갖다가 술하고 5만 가지를 대접을 하니 이 도적놈 대장이란 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우리가 올 줄 어떻게 알고 주인이 요렇게럼 준비를 했을꼬. 아, 우리 도적놈한테 요렇게 대접을 성대히 하다니. 참으로 희한하다. 그려서 도적놈 대장이 주인을 보고 말했대요. 주인장, 우리가 올 줄 어떻게 안겨? 이 음석들은 우덜 올 줄 알고 준비 안겨? 아니면 딴 데다 쓰려고 해놓은 음석이요? 아이고, 딴 데다 쓰려고 해놓은 음식이라니요.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신대요. 아니구먼요.
그 음석들은 온전히 당신들한테 줄라고 해놓은 거구먼요. 그러면 우덜이 올 줄을 웃지 않겨. 실은 어떤 중이 아니 어떤 소가 한 마리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3년을 머심을 살았는디요. 글씨 우리 밭에 있는 조나타를 새 알을 묵었다고 하면서 우리 집서 3년을 살면서 우리 집을 요렇게럼 부자로 맹글어줬다니까요. 근데 그 소가 글씨 중이 변한 거더라고요. 우리 밭에 조알 새 알을 까먹은 죄로 우리 집서 소로 3년 머심을 산 거래요. 그래서 우리 집 살림이 요렇게럼 많이 불었는디 3년 머심 살고 가면서 오늘 저녁에 당신들이 오걸랑은 대접 잘하고 하라고 해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음식을 장만한 거구먼요. 하니께 이 도적놈 500명이 주인장의 말을 가만히 듣고는 생각했대요. 야, 조알 새 알을 까먹은 놈도 3년이나 소가 돼서 너무 집 머심으로 살아주는디 우덜은 도적질만 평생 해먹었는디 100년 머심 살아도 모자르겠다. 우덜은 이거 죽음은 천당 가기는 틀렸구나. 그람은 우덜도 이참에 양민이 한번 돼보자. 그런 감정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인장, 그 도사 사는 절이 어디여? 하고 묻더래요. 여기 위로 한참 올라가면 시원사가 있는데 그곳에 스님이 한 분 계신디요. 그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어요. 도적 500여 명은 저희들끼리 의논을 한참 하더래요. 그러더니 자, 우리가 도적놈이 되지 말고 앞으론 선한 양민이 되고로 시방 당장 절에 가서 중이 되자. 하고 결정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 부잣집의 재산을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다가 신원사 절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는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우덜은 평생에 도적질만 해먹은 놈들인디. 그래서 그날도 도적질하려고 아무델 가니께네 스님을 들리면서 어떤 사람이 조알 새 알에 3년을 머심 살아서 갚았다는디. 우덜은 평생에 도적질만 했는디. 우덜이 그것을 갚으려면 100년 너무 집 살아도 안 되겠구먼요. 그러니 이거 우째해야 죄를 좀 면하겠는겨. 우덜을 전부 제자로 다 받아주시오. 도적 대장이 말하자 스님이 말했대요. 그러냐? 그러면 오냐 좋다. 내 밑에서 불도를 한번 닦아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500명 도적놈이 500나안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구먼요. 소가 되었던 그 스님은 어떻게 된지 모르는겨? 그거는 이야기 안 들었는디요? 부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우리 집이 저 밑에 있구먼요. 시장도 할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욕이라도 하실래요? 대신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께 선비님은 조금 있다가 난중에 들어오시오. 여자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날이 밝아서 여자의 얼굴을 보니 어제 번갯불에 볼 때보다도 더 예뻤습니다. 웜에? 허벌나게 이쁜 여자였구먼. 게다가 이야기도 잘하고 긴긴 밤을 딴 생각 없이 잘 보냈구먼. 참말로 좋은 인연이었네. 생각하고 여자와 둘이서 동행이 돼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기 수양버들이 보이지요? 저것이 우리 집이구먼요. 여자가 가리키는 집 앞에는 수양버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앞에는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10살 먹은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새벽에 일찍 물 길러 샘에 나와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보니 저기 앞 갈림길에서 여자랑 남자랑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비님은 저리로 해서 오세요. 나는 이리로 해서 곧장 집으로 갈게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소리여서 보니 엊그제 친정 간다고 간 올케가 새벽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반갑게 올케한테 달려갔습니다. 아잉 올케 이제 와융. 우찌 이리 일찍 와융? 아가씨, 그런 게 아니라 어젠 역에 왔는디. 오다가 비를 만나가지고서는 저기 옹기굴에서 여자는 사실대로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고개 위에 옹구골에 오니께 글쎄 주먹 같은 비가 와서는 올 수가 없었시오. 어쩌녁에 그렇고롬 비가 안 왔는가요. 그려서 옹구골에 들어가니께 아, 옳게. 무서워서 어찌 있었나요? 거기는 밤이면 도깨비가 나오고 헛개비가 나온다고 하던디 옳게는 어떻게 살아온 거요? 아가씨 참. 지라고 왜 안 무서웠겠어요. 지도 그렇게 무서웠는디요. 저기 저 양반이 과거 가는 길인디. 저 양반도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온 거요. 그래서 둘이 있으니께 무서운 줄 모르고 밤을 잘 지냈구먼요. 여자와 신우가 말하는 사이에 여자의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매느라가 내가 우찌 이리 이른 새벽에 오느냐? 내 나옴서 다 들었다. 근디 뭐라고? 모르는 사내랑 옹기굴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에이 고약한 년, 나쁜 년. 너를 그리 안 봤더니만 이자 보니 순 잡년이구먼. 너 같은 잡년은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이고 엄니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 집을 나가라니요? 지가 왜요? 왜 집을 나가나요? 어젯밤에 지가 옹기골에서 모르는 남자랑 밤을 보낸 거는 맞지만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구먼요. 엄니 믿어주세요. 시끄럽다. 조용히 못하겠느냐? 동네 사람이라도 들으면 어쩌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냐? 뭘 잘렸다고 큰 소리냐고. 선비는 여자 집으로 가서 아침밥을 얻어먹기는커녕 가던 길을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여자가 시집에서 쫓겨났으니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그 여자의 남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니, 뭘 그리 떠들어 싸고 있어요? 글씨 전야니 어쩌녁 비 온다고. 저 옹기굴 그 좁은 군역에서 지극하는 남자하고 둘이서 밤새도록 농창 치다가 인자 들어왔단 말이여. 그러니 저 잡냐는 다시는 우리 집 구석에 못 들여놓는다잉. 알겄제? 구쳐라. 에이 고약한 년, 고만 썩 가거라. 여자는 그 길로 그만 시집에도 못 들어가고 친정에서 사온 떡 보따리는 샘가에 내팽개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이 감춘응이라는 남자는 그 걸음에 서울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자의 남편은 자기 부인을 내쫓고는 기분이 안 내켜서 그만 과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서용춘이었습니다. 감춘응도 과거를 보긴 했는데 그만 낙방이 됐습니다. 서용춘도 감춘응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이듬해 과거를 보았는데 둘 다 급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그 둘을 한림학사로 보냈습니다. 임금은 급제자 둘을 불러놓고 기탄 없이 어주삼배를 권했습니다. 임금은 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라 했습니다. 감춘응, 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임금의 명령에 감춘응은 공주에서의 그 옹기굴에서 여자랑 보내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상감마마, 지가 과거를 보러 안 올라왔으면 그런 사단이 안 났으긴디 지가 과거를 보러 오느라고 그리 돼버렸단께요. 지 때문에 엄한 부인이 시댁에서 쫓겨났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대요. 그 일로 고민이 돼서는 작년에 과거에 떨어지고 나서 지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줄 모른단께요. 올해 과거에 꼭 급제하려고 말이에요. 이 사정을 상감마마께 말씀드려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구먼요. 그러니 상감마마, 지발 그 억울한 부인을 살려주시라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라요. 오, 그래? 그러면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란 말이냐? 네. 바로 저 한림학사 서용춘의 부인이구먼요. 그럼 서용춘이 너는 어찌 된 일인지 말해보거라. 장감마마, 남녀가 하루 저녁 그 좁은 굴 안에서 보냈다고 하는디 남자로서 찝찝한 기분에 그걸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엄니 말대로 내쫓았구먼유. 그렇구나. 잘 알았다. 그럼 됐다. 너희 둘은 천하의 양심가다. 서영춘은 듣거라. 오늘 내가 전후사정을 들어보니 부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다. 남녀가 한밤을 보내게 된 그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했으니 오히려 현명한 부인이 아니더냐? 그러니 부인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서영춘에게는 혹시 누이가 있느냐? 한 명 있기는 있는디 왜 그러시는지유? 한림학사 둘을 보니 보통 인연이 아닌 듯하구나. 이번 기회에 서영춘은 감춘응을 매제로 삼아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서용춘에게는 사실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용춘이 부인을 내쫓으려고 할 때 그 누이 동생은 오빠를 붙잡고 말했지요. 오빠 함부로 올케를 나무래지 마요. 올케가 그럴 사람이 아닌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와 내쫓으려고 그러요? 하면서 오빠 서용춘을 말렸지요. 감춘응도 서용춘의 누이를 보고 나쁘지 않아서 둘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용춘은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친정에 가 있는 부인을 데리고 와서 그동안의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감춘응과 서용춘의 부인이 함께 밤을 보낸 공주의 도유지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처음 등장합니다. 공주에는 자기소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북쪽 군지촌에 있고 다른 하나는 동쪽 동학동에 있는데 모두 중품이다. 도기소는 남쪽 분포왕웅장과 동쪽 구이동에 있는데 모두 하품이다. 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1998년 공주 일대의 지표상에 남아있는 유적을 조사한 공주시 문화유적분 포지도 사업의 결과를 보면 공주에서는 모두 61개의 유지가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토기 유지 및 도자 유지는 46건이고 와유지는 9건, 야철지는 6건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공주 지역의 도유지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조선 후기 천주교 탄압을 피해 숨어 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이 옹기를 구워 팔며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주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지는 그릇을 만드는 도유지와 기와를 굽는 와유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구성은 지금까지 다룬 적이 없는 구성으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등장하는 액자식 설화인데요. 액자식 구성 프레임 내러티브는 액자가 그림을 두르듯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포함하는 문학상의 기법을 말합니다. 액자식 구성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로 알고 있는 천일야화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조선판 천일야화를 보는 듯한 구성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천일야화의 샤리아르 왕은 자기가 없는 틈에 왕비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왕비를 죽이고는 그 후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불신하고 혐오하여 매일 새 신부를 맞이했다가 다음날 죽이는 일을 반복하지요. 한 대신의 맏딸인 샤흐라자드는 죽음을 면하려고 꾀를 내어서 결혼 첫날부터 매일 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녀는 이야기의 끝을 맺지 않고 다음날 밤에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끝을 맺지 않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야기의 결과가 궁금한 왕은 샤흐라자드를 매일 밤 살려주는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 속 서용춘의 부인이 감춘응의 수작을 피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천일야화의 세흐라자드와 비슷합니다. 이야기 속에 스님이 수행하고 스님을 소로 만든 도승이 있는 신원사는 명성황후 기도처로 유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신각인 중악단이 있는 공주 계룡산에 있는 신원사입니다. 계룡산에는 산을 지키는 4개의 사찰이 있는데 동쪽에는 동학사, 서쪽에는 갑사, 북쪽에는 구룡사, 남쪽에는 신원사가 있습니다. 공주 신원사는 백제의자왕 11년에 열반종의 계종조, 보덕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중악단에는 계룡산 산신탱화를 모시고 있으며 앞에는 계룡산신이라는 위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에 모셔져 있는 탱화에는 산신과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데 중악단의 탱화에는 특이하게 호랑이 대신 물속에 사는 해태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계룡산의 산불을 예방하고자 그랬다고 합니다. 서용춘의 부인이 말한 500도적이 500나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라제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전생의 어느 때의 일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거의 같습니다.
아마도 계룡산의 누군가가, 아니 어쩌면 신원사의 어느 스님이 불자들에게 방편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각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한 스님인 바라제존자는 그 뒤 수십 생이 지나 석가모니불이 되었고 500도둑은 500나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라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을 갖추어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의 버금가는 성자를 말합니다. 500나안 상이란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과를 이룬 불교 수행자 500인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기림사의 500나안을 모시고 있는 응진전이 있습니다. 이 경주 기림사 응진전 500나안상은 500의 부처님들이 제각각 다르게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기를 비롯해서 취하고 있는 수인이나 얼굴의 표정, 그리고 세세하게 눈이나 코의 크기까지도 다르게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기림사의 500나안은 정확히 526분이라고 합니다. 기림사의 500나안들에게는 각각 다 성호가 있고 기림사에서는 1년에 한 번 500나안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음식을 올리고 공양도 올리고 법회를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계룡산 신원사 입구 경천마을에 전해져 오는 설화를 각색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